세종사이버대학 IT학부 예비대학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오늘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학부장, 세종사이버대학교 IT학부장 유혜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작년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뵐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뵈니까 또 새로운 얼굴도 함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제목에 보이듯이 지금 현수막에 보듯이 IT학부 예비대학 주최 제1회 명사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IT학부 예비대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재학생이나 졸업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편입으로 들어오시는 학우님, 대학원도 그렇고 학부도 그렇고 그런 학우님들께서 학교에 조금 더 적응을 잘 하시도록, 그 다음에 또 IT 쪽에서 우리 IT 학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들어오실 때 현수막에서 보셨듯이 IT 학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컴퓨터 AI 공학과, 그 다음에 정보보호학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과 이렇게 4개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기적인 연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한 팀 웍을 이뤄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IT학부 예비대학을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명사 특강인 만큼 또 굉장히 귀중한 분을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귀한 말씀 주실 자리 마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먼저 특강 물론 이제 그리팅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강자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IT학부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특강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혜숙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학부 내부 교수님이신데요. IT학부 소프트웨어 공학과 김종배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AI 인공지능 공학과 김효정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학과 장남수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과 김일규 교수님이십니다. 전기전자공학과 박동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학부장 인사드렸던 정보보호학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귀빈들, 내빈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리에 가장 큰 내빈이자 그 다음에 주인공은 참석해주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에게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 학우님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귀한 특강 시간인데요. 우리 특강에 앞서서 오늘 귀한 특강을 해주실 우리 자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혜숙 교수님이시고요. 1980년대 후반에 삼성 HP 연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교직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하신 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제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교수님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임혜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공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임혜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중한 토요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에 초청해 주신 유혜정 학부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로 개척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떠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다시 석사를 받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드디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5년이나 늦게 꿈에 그리던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박사 학위를 마쳤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마치자마자 미국의 당시로서는 가장 유명한 연구소인 벨랩이라는 곳에 취업을 해서 3년 8개월 동안 연구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당시에 벤처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그런 붐을 좀 타서 저도 기회를 좀 잡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캘리포니아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컴퓨터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통신망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역임했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전자공학회 74년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이 회장을 맡아서 일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대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딱 1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커리어를 개척해 나갈지 지금도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다양한 좋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어떤 점이 그런 기회를 주었나를 생각해 봤더니 IT를 전공한 여성공학인이라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잡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IT를 전공한 여성 박사가 그리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마이너리티를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취업이 있던 것도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국무위원회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자리를 잡은 것도 전자공학과의 여성 교수가 꼭 필요했던 그런 이유에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가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런 대규모 해양 탐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게 화두였다면 지금은 AI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5G와 같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이나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세 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감을 잡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지,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네트워크, AI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란 산업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이 데이터 기반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번 그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 2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의 발명과 그리고 전기의 발명으로 촉발이 되었고요. 17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의 개발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혹은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도 부르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는 그간에 있었던 다른 산업혁명에 비교하여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영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로벌 분업망이라는 그런 국제 분업망, 분업 구조 이런 뜻인데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간에는 각 나라가 자신들이 잘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수입을 해서 살아나가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글로벌 분업 구조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그러한 글로벌 분업 구조가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 건데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신망 장비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세안 국가들과의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걸 만들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대만을 잘 아시죠? 대만에는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공정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TSMC입니다. 감사합니다. TSMC가 지금은 국가 안보에, 대만이라는 나라의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의 68%, 66%인가요? 아무튼 굉장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무너지면 전 세계 반도체 공정이 스탑되고 반도체 공정이 스탑되면 자동차든 뭐든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요 기술이 그 나라의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기술 패권 시대가 되었고 각 나라들은 자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만 협력을 하려는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등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야만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 GDP나 고용 등 모든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추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새로운 소비를 할 여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기면 그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고용에 대한 노동 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은 앞으로 각 산업의 파급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에서는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요. 빅블러 현상이란 산업 간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 농업의 예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농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이 이제 기상 상황이나 작황 같은 것을 예측을 하고 농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농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 있어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처음 계획부터 중간에 설비, 설계, 공정, 제작,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요. 생산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물류나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 여러분 요즘 은행 안 가시고 전부 온라인으로 금융하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빅블러 시대에서는 융합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전문 영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도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요.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아마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도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뉴딜이란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산업에 새로운 데이터와 그리고 AI라는 기술을 적용하고 통신망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그러한 그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서비스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대응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플랫폼의 근간인 데이터, 인터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이 개발된 199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는 인터넷은 주로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그냥 전송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모바일 폰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소통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부터 지금부터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웹 3.0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웹 3.0의 인터넷은 앞으로 실감 소통하는 장소로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리얼리티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XR, AR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실감형 콘텐츠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IoT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중앙 집중으로부터 탈피하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카라쿠베 아시죠? 요즘은 또 다 바뀌었다고 하던데 네카라쿠베 뭐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것도 이제 좀 한참 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 기반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기업 로고들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기업 로고들이 뭐냐면요. 전 세계 시가총액 탑
탑10에 속하는 기업 중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기업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플랫폼에서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자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EU와 같은 EU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나 법안을 만들어서 글로벌 공용 플랫폼들이 자국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가능한 늦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늦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분야의 뭐 쿠팡이라든가 여기 11번가 또 뭐 있죠? 네이버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금융 분야에서는 뭐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OTT 플랫폼인 경우는 약간 뭐 웨이브나 왓챠라든가 티빙이라든가 하는 우리나라 플랫폼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에 약간은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글로벌 그 OTT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최근에 뭐 더 글로리 이런 등등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거죠.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간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그쵸. 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 사용자들이 영화를 스트리밍함으로써 보는 그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의 망에 부하를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통신 가입자들한테 니네가 이미 서비스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같은 국내 콘텐츠 회사들은 통신사에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정확하게 망 사용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규제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OTT들이 어떤 각 나라마다 협상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하고요. 또한 만약에 넷플릭스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는 국내에 있는 OTT 사용자, 그러니까 가입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전가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스케일의 우리나라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플랫폼이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글로벌 스케일의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죠. 아마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제휴가 되어서 그 회사의 제품들,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글로벌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유통 플랫폼이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좋은 제품을 그런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넷플릭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OTT 그 업계를 주름잡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 방식은 그러니까 사업 방식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편의 영화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아마존 CDN 서버들이나 그리고 아카마이나 그 밖에 다른 CDN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내고 자신들이 현재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미리미리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들 그 위치, 지역적으로 가까운 CDN 서버로부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비디오 가게를 가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고요. 그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다가 집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인터넷 트래픽이, 그러니까 인터넷의 대역폭이 올라가고 인터넷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영화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서버나 이런 그 하드웨어를 구축함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물론 서비스 사용료를 내기는 하지만 그런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드웨어를 사서 구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건 그냥 작은 서버 만들어서 사용자들만, 어카운트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OTT, 그러니까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영화를 비롯한 요즘 별의별 콘텐츠들을 다 스트리밍하고 있죠. 그러한 스트리밍하는 회사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도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만 팔 것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그 회사의 제품도 팔아주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반품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유통해주는 그러한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그간의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때에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를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요. 메타는 초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융합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등 ICT 기술과 결합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한 실감 미디어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메타버스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걸로 방탄소년단이 이제 에픽 게임즈라는 온라인 게임 그런 플랫폼인데, 그러한 플랫폼에 자신들의 신곡인 그러니까 플랫폼인 포트나이트를 통해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를 소개한 적도 있었고요. 또 블랙핑크라는 그런 걸그룹이겠죠. 걸그룹은 팬사인회를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는 순천향대에서는 코로나19로 입학식이 어려워지니까 SK의 VR 플랫폼인 점프 VR이라는 곳에다가요, 순천향대에 대운동장을 아예 구현을 했습니다. 거기다 구현을 하고 메타버스 내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입학식에 참여를 하도록 입학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들이 입을 의상을 제작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하는 가상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토픽인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5G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시범 상용화했습니다. 세계 최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벌써 5G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3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그런 시절에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세계 통신사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요. 저는 기조연설을 했었고요.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5G 현황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제 연설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로 패널 토의가 열렸는데요. 각 나라 대표들이 패널 토의의 연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나왔었는데요. 그 5명 모두가 한국의 코리아의 디지털 기술이 너무나 부럽고 그다음에 5G의 현황, 현재 보급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중에 한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5G가 상용화 안 된 나라에서는 5G 뉴딜을 해서 코리아를 벤치마킹해서 5G 뉴딜을 해서 5G를 빨리 상용화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생기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5G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압도적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고요. 품질이나 커버리지에 있어서도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그 국내 장비를 시장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들이, 국내 통신 장비들이 많은 사업을 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은 해외 통신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현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8GHz 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 28GHz 사용과 관련해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SKT는 사용기간을 10% 단축받는 그런 페널티를 받았고 LG U+랑 KT는 아예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신사들은 2018년 12월에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통신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파수는 국가의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할당받아 간다라는 것은 그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갈 때 이제 그러니까 기지국 구축 의무, 그다음에 장비 구축 의무를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G 통신 그 주파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몇 메가헤르츠, 몇 기가헤르츠, 몇 기가헤르츠? 네, 이거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5G 통신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3.5GHz를 사용한 전국망 구축은 약속을 다 채웠습니다. 약속의 몇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국망 구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8GHz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원인 중에 하나가 28GHz에서 제공하는 엄청나게 큰 대역폭과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그게 큰 숙제였습니다. 어떻게든 활용처를 찾아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내서 통신사들이 그거를 구현하게 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취소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했고요. 그런 절실함 속에서 찾아낸 아이디어가 지하철 와이파이의 백본망으로 사용한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8GHz는 3.5GHz하고 달리요. 옆으로 퍼져나가질 않고 직진성이 강합니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의 전국망으로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28GHz를 그 지하철 통로를 타고 움직이는 백본망으로 사용을 한다면, 기관망으로 사용을 한다면 지하철 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의 밴드위스, 와이파이의 대역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몇 군데 시범 구축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하철의 그 와이파이의 그 품질이 여기 25배가
증가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채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좀 밀어붙였죠.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그래 어차피 우리가 장비 구축 의무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로라도 한번 채워보자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을 해서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지하철 몇 개의 노선에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했던 수량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파수 할당을 취소받거나 단축당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 5G라고 하는 5G 특화망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5G 특화망, 이음 5G는 뭐냐면요. 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LG, LGU 플러스, KT, 그 다음에 SKT와 같은 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일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그 주파수를 제한된 구역에서 망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네이버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이버가 신사옥에다가 이 이음 5G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율주행 로봇들이 이 통신망을 사용해서 통신을 해서 커피도 배달하고 우편물도 배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자신의 사옥 내에 만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방역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방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으로 주요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지능형 병원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이음 5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8개 사업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G 현황의 농어촌 공동망 구축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서 상간이나 벽지에는 5G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 각자가 그러한 농어촌이나 도서 상간 그런 데다가 기지국을 건설해서 각자의 망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동망 구축입니다. 뭐냐면요, 구역을 나누어서 그 통신 사업자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하나의 망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한 망을 어느 통신사에 가입을 하든지 사용하도록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5G 서비스는 전국망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농어촌 공동망 구축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받아서요. GSMA라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주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인더스트리 파트너십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5G 산업과 사회 파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산업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파급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예를 하나 가져온 게 조선 해양 산업입니다. 여러분 선박을 제조하는 그러한 그 사이트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큰 사이트에서 선박이 만들어지고 제조되고 조립이 됩니다. 그런데 선박을 수주하고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정들을 미리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트라이얼 앤 에러가 줄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5G 통신망을 그 사이트에 전부 구축을 함으로써 모든 정보가 연결되고 서로 조합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 해결도 있는데요. 이 AI 앰뷸런스라는 그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앰뷸런스에다가 AI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앰뷸런스에 타면 환자가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뭐 가슴이 답답해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단어들을 AI가 인식하고 AI가 인식함으로써 가능한 질병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5G 통신망을 통해서 전문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요 키워드들을 파악해서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병원에서 이 AI 앰뷸런스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참고로 한번 자랑을 드려보면 이 AI 앰뷸런스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5G는 앞으로도 계속 기술적인 진보를 거쳐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2028년도에는 아마도 6G, 다음 세대의 통신망 서비스인 6G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G가 이전 세대 버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공위성을 사용한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인공위성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았던 뭐 선박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등등 도서상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픽인 인공지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플랫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를 한 곳에 통합하고 조합하고 각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또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그 언어를 이해를 하거나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처리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에 스피커 플랫폼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간단하게 근처에 있는 주유소 찾아달라든가 뭐 맛집을 찾아달라든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달라는 정도는 아주 현재 잘 하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질의응답을 인공지능이 대신 처리하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답변을 미리 준비해 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관련된 그런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던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역에서는 서울말하고 약간 다르게 억양이라든가 액센트가 있고 약간의 뭔가 특별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들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지역의 데이터들을, 지역의 음성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구축을 해서 레이블링을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AI 기술 적용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AI 정밀 의료 솔루션인 닥터 앤서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앤서라는 건 뭐냐면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병의 진단이라든가 분석, 그다음에 예측, 예후 관리까지를 전 주기를 통합하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일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희귀한 질환 중에 그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환을 진단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워낙 서서히 느리게 질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에만 몇 달이 걸리는데요. 이 닥터 앤서를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진단을 하고 이 소아 질환이다, 이 희귀 질환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좀 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일찍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현재 폐렴이나 간 질환 등 12개 질환에 이러한 닥터 앤서라는 의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닥터 앤서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건데요. 굉장히 많은 병원, 그리고 의료진, 140명이 넘는 의료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업이 18개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히 많은 ICT 기업이 협력을 해서 좋은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ICT 기업이 협력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단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거는 이 닥터 앤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와는 인종도 다르고 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구현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AI 기술의 적용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토픽일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 그리고 도로교통 인프라가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차량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뭐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라이더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GPS를 통해서 현재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미리 구축이 되어 있는 3차원 정밀 지도 안에 그 자동차의 위치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동차의 앞뒤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차량 제어를 위한 3D 이미지를 인식하고 보행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차선 이탈을 경고하고 전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충돌을 경고하고 그런 일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현재 뭐 현대라든가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웨이모,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화와 관련돼서는 독일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자율주행의 운행 주체를 생산자 그리고 운전자에 더해서 기술 감독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 감독자라는 건 뭐냐면요. 자율주행의 작동을 외부에서 비활성화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의 교통사고 연구 목적이라든가 도시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한 도로교통 인프라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국제 표준이 CITS라는 것인데요. 이 CITS는 도로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부착해 놓고 그 센서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자율주행 차량에 보내줌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이 어떤 교통 상황도 파악하고 어떤 앞뒤에 무슨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세 가지 영역을 다 말씀드렸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글로벌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과학인프라 국제경쟁력 2위, 디지털 잠재력 지수 5위, 디지털 정보평가 및 ICT 모금 1위 등등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거의 모두 선두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나라에게 남겨져 있는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현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패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양자라든가 우주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러한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추격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러한 기술들을 그러니까 따라잡아야만 국제 무대에서 대우를 받고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대전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어떤 격차에 대해서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주기는 짧아지고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기술을 조속히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올리는 것,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선도국가의 기틀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내 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현안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들이 모두 다 수도권에 93%가 수도권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면 과밀화하고 경쟁이 심화돼서 청년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때 과학기술과 ICT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격차도 심각합니다. 청년의 경우는 실업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요. 고령층의 경우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경우 그러니까 빈곤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성별 격차도 우리나라의 이슈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인재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 인재를 많이 활용할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7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었고요.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970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고령화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60세 이상 인구가 10%에서 20%로 증가하는 그런 그 비율로 이제 국가의 고령화를 평가를 하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국가가 고령화되는데 145년이 걸렸고요. 일본의 경우는 25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고령화되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국가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득의 양극화, 소득 불균형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적어서 일자리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것에 더하여 어떤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격차나 불균형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구 감소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GE라는 과거에는 굉장히 큰 회사였던, 제조회사였던 회사에서 말하는 좋은 리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질은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순수할 것.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을 가질 것. 머추어리티, 스트레스나 일시적 부진을 잘 컨트롤하고 성공을 즐기면서도 겸손할 것. 그리고 성격적 특성으로는 에너지, 어떤 역경이나 난간도 돌파하고 변화와 성취를 이루어내는 긍정적 에너지, 에너자이즈, 이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 패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진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엣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yes, no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execution, 이러한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완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리더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키워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직업이나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다운 선택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업의 본질을 봐서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별성.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조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워야만 그 직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할 때는 간결한 문장,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정의 인내입니다.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늘 닥치기 마련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의 경험들, 성취의 경험들을 잘 간직해 놓으셨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팀워크 혹은 팀플레이어, 휴먼 마그넷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하신 말로 맺고 싶은데요.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Logic will get you from A to B.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건 지식이라든가 논리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은 A라는 지점에서 정해진 지점 B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지만 imagination will take you everywhere. 상상력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이나 모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디지털 대항해 시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이나 가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스 교수님께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귀담아 들을 내용을 특강을 해주셨던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사실은 제가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 R&D 예산이 30조를 드디어 넘어섰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기존에 하던 많은 분야의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런 어떤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건 정말 좋은 일이신 것 같고요. 과기정통부가 하는 역할 중에 전 부처의 R&D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행정안전부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R&D의 예산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그러니까 협력해서 그러한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런 R&D가 필요하다라는 인풋이 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이제 같이 지금 과기정통부 내에 있습니다. 1차 관실이 과학기술을 담당하고요. 2차 관실이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기획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혁신본부가 3차 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그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도 많은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산업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그 과학기술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개의 부처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잘해와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기술 경쟁력, 정보통신 기술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장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3.5GHz로는 전화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통이 안 되고 그러는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28GHz의 어떤 활용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또한 이제
실감 서비스, 야구장에서 좀 더 아주 가까이 그 뭐 투수나 타자들의 모습을 직접 아주 직접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실감 서비스 등에서 굉장히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거나 큰 데이터량을 갖는 그런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28기가일주 활용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혜숙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특강을 듣고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혜숙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과제라든지 우리나라의 과제,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특강을 들으시고, 우리가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제목이 특강 제목 앞에 나와 있는데, 그 항해라는 단어에는 조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범위한 어떤 막막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우님들도 이 대항해 시대에 우리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조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깃발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강해 주신 임혜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